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 쓸쓸하게 저 혼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 임용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수강생들 분들께서 연도별 강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많이 주셨고, 그래서 연도별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쭉 물어봤고, 그 물어본 종합적인 것들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특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훑어보고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도별 기출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 이제 안내사항을 전해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특수다 보니까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가 있죠. 일단 유초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교직논술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교직논술은 제가 또 이제 교직논술 나름대로 따로 강의를 열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분석에서 하지 않고, 그다음 유아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 교육 그리고 일반 유아, 뭐 장특법 같은 경우가 또 같이 이제 혼합으로 섞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일반 유아는 제외가 되고, 유아특수 교육도 따로 제가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특법 같은 경우도 뭐 쭉 흐름에 따라서 답만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생략하기도 하고, 초등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특수도 제가 어제 쭉 문제를 훑어보니까 특과적 문제가 매년마다 나오는데, 그것들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1, 2012, 2015 교육과정이 매번 또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씩 분석하기보다는 선생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암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과적 문제도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 초등은 생략하고, 장특법도 역시 이제 주어지는 문맥에 따라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특과정이 또 역시 있죠. 특과정도 저희가 또 계속 교육과정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초등과 마찬가지로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교육도 이제 답만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초중 공통이다 보니 다 할 수 있는 것이 특수교육학밖에 없고, 그럼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가 13년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13년도 유초는 서답형인데 중등은 또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에 해당하는 객관식은 빼고 중등은 추시부터 분석을 하는 것으로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유초중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계속 특과정이라든지 뭐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는 다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감안을 하시고 특화 기준으로 쭉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럼 연도별 강의는 어떻게 또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 개념을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한번 도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도식했던 내용들이 선생님이 해줬던 해설 강의와 똑같은지 아닌 건지, 내가 그리고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넓혀져 있는지 그런 용도로 쭉 훑어보는, 그런 흔히 말하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자식의 지식을 좀 점검하는 용도로 좀 쓰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 연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출의 흐름에 또 파악도 있거든요. 그래서 13년도 유아에 나왔던 게 뭐 그 이후에는 뭐 초등에 나왔다, 아니면 그 이후에 중등에서 이렇게 또 내용들이 변형이 됐구나 해서 이런 시야의 확장이 가장 큰 선생님들이 연도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자기의 개념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글로,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그려서 암기를 점검하는 것이 계속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은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기출문제에서 또 틀린 건 또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는지 아닌지를 선생님들 스스로가 연도별 강의를 들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연도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모고 때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긴 하지만 답안을 해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업로드는 이제
전자칠판에 업로드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뭐뭐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뒤에 서술어를 대부분 이제 붙여주고요. 바르게 수정하시오,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틀린 것만 분명히 그 부분을 찾고 그 해당하는 것만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계속 연도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여기 보면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바르게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정답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위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정의를 쓰시오, 의미를 쓰시오라고 할 때는 책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쭉 작성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공부를 많이 했던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결국은 핵심 키워드로 채점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 다 통문장으로 암기를 해서 실제 현장에선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까지 당연히 암기하는 거 너무 벅찰 수도 있지만 일단 핵심 키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글의 문맥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통문장으로도 계속 선생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채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을 쓰는 연습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아에서부터 이제 20학년도까지 쭉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주변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해서 주변에 관련된 개념들도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거니까 계속 선생님들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내가 아직도 선생님이 말했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했던 걸 아직까지 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의 내용이라도 좀 훑어보는 방식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흔히 우리가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그 내용들을 돌리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 문제에서 현재까지 문제를 쭉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다르거든요. 뭐 13년대 나왔던 기출의 책과 최근에 나왔던 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설 내용의 정답과 최근의 관점이 좀 약간씩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 옛날에는 이렇게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최근의 서적대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책 위주로 정답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희는 유아에 나왔던 13년도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간 부분에 13년도 유아특 수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설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설 자료가 저희가 3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서답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해설 자료이고 페이지는 10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자료를 선생님 여기 꼭 몇 점 볼까요? 몇 점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쭉 문제를 훑어보다 보면 해설지를 반드시 다 체크하고 가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보면서 해설은 스스로 이렇게 쭉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문제부터 한번 그냥 볼까요? 문제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수험생 유의사항이 여기에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시험 원문이 있고 표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 표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 표지에 있는 내용을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보지 마시고 모의고사 때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면 반드시 두 줄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뭐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틀린 거 있으면 그냥 두 줄 긋고 바로 답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답을 쓸 때 선생님 이렇게 밑줄을 그었으면 위에 써야 돼요? 옆에 써야 돼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틀린 거 두 줄 그었으면 옆에 쓰셔도 되고 그거는 좀 센스 있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7번이 가장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는 부분은 채점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보면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시험 현장에는 안 그럴 수
지만 사람 일에는 그 습관이 무섭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선생님들이 수정액을 사용하거나 그렇게는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건 밑줄 이렇게 2개 이렇게 밑줄 2번 이렇게 그으시고 연도별 문제를 좀 더 답안 작성할 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문제는 행동목표 및 중재계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행동목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때 단기 목표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단기 목표라고 한다면 조건, 기준, 구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되고 특히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라고 하는 것으로 행동을 작성해줘야 되는 것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컴퓨터 시간 내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3일 연속적이라는 건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기준과 관련된 설명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당연히 맞습니다. 즉, 이 부분이 맞다는 게 아니라 서술어에 나오는 행동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바르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걸까? 즉,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인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 구체적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거고 그 이유를 쓸 때는 조작적 정의로 작성하지 않았다. 혹은 누구나 보더라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쉬는 시간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조건일 것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뭘까?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기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조건, 기준, 구체적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앞으로 쓰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장을 주어주고 여기에서 빠진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중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행동이 조작적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한번 흐름에 따라서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지분이 강화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은 연속적 강화계획 혹은 계속적 강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럼 연속적 강화계획, 계속적 강화계획에 왜 좋냐라고 했을 때는 습득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포화 혹은 강화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중간중간 유지를 위해서 간헐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과 스티커를 같이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강화제 위형이라고 하는 것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강화제 위형, 칭찬, 미소 이건 대부분 사회적 강화제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스티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양면 교심 체계 근거에서 쭉 살펴보면 물질 강화제라고 하는 것으로도 살펴보는 예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면 연속적 강화 계획, 만약에 이 연속적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해당하는 강화제 유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쓰라고 한다면 사회적 강화제와 물질 강화제라고 하는 것으로도 확장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쉬는 시간 컴퓨터 사용 순서와 개인별 제한 시간에 대한 규칙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편적 중재라고 한다면 학교 차원의 PBS에서 설명하고 있는
1차, 2차, 3차, 즉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와 많이 이꼬르가 되는 지문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1차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학급 전체 유아에게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가르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무엇이더라? 예, 말 그대로 이제 모든 학생들, 흔히 말하는 저희가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럼 이렇게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왜 해야 되느냐? 결국 무엇이더라? 문제행동 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결국 이거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 문제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과 이유를 같이 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보편적 중재, 아이들이 모든 대상으로 했을 때 하는 목적, 이유라고 했을 때 문제행동 예방과 관련해서 정답을 쓰는 것이 뒤에 연도별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적 행동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데, 이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때 살펴보니까 발생 표시가 보니 무엇이더라? 결국 횟수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행동의 빈도가 몇 번 나타나는지 횟수로 기록한 거구나. 그럼 횟수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빈도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빈도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횟수로 한대. 그런데 여기 있는 시간의 간격이 다를 때는 무엇으로도 환산을 한대?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도 환산을 한대. 그러면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0.4, 0.2, 0.2는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다 선생님 제가 써드릴게요. 시간분의 횟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40분에서 50분. 10에서 4로 나누면 0.4가 나오고, 이 사이가 20분이니까 20분에서 횟수 4로 나누니 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2로 해주니 0.2라고 하는 것에 비율의 값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환산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좋을까? 정답이 이제 해설제는 여러 개가 있을 건데요. 대부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숙달, 유창성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속도와 정확성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을 통해서 저희가 비율로 환산했을 때 서로 비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분석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해볼게요. 자, 매의거 행동적 목표 진술 방식에 따른다면 가의 행동 목표 1과 2가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으니, 첫 번째에서는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해서 바르게가 조작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 아니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 이렇게 해서 이유니까 뭐뭐하기 때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해서 교사가 영진이의 표적행동 발생 전에,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기억과 같은 보편적인 중재를 얻고자 하는 목적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중재를 한대요. 결국 무엇이더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설편에서는 낙인 등등도 있을 건데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대부분 문제행동, 학교 규칙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문제행동 예방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편적 중재는 모든 유아, 여기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제 소집단, 조금 더는 개별적,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의 니은에 해당하는 관찰 방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빈도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정확성과 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제 해설지 10쪽을 보시면 첫 번째로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전체 회기에 걸쳐 매 회기마다 관찰 시간이 다를 때 행동의 양을 일정한 척도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는 빈도기록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론을 보면 두 가지 강론으로 잠깐 나뉘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빈도기록법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호신 교수님의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강론을 보면 이런 빈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찰 기록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호신 교수님 책에 보면 그것을 통제 제시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양명희 교수님 책으로 본다면 양명희 교수님 책에서는 반응 기회 기록 방법이라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결국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최근의 관점에서는 통제 제시 기록법이나 반응 기회 기록 방법,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DTT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되고 총재를 해야 되는 것들 주로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정반응이냐 오반응이냐, 즉 정반응이냐 오반응이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에게 조금 다시 쉬었다가 이게 무엇이야, 또 정반응이냐 오반응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방법들을 저희가 통제 제시 기록법, 반응 기회 기록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다 그냥 양명희 교수님 책에 있는 반응 기회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빈도 기록법의 변형으로는 반응 기회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대부분은 비연속 개별 시도와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를 쭉 한번 저희가 풀어봤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이 지문 안에서도 저는 지금 시야를 넓혀드렸지만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하실 분들은 관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빈도기록법만 있는 건 아니고 지속시간 기록법, 지연시간 기록법,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하실 분들은 발생률을 구하는 거, 혹은 또는 뭐 나중에 좀 더 나아가신 분들은 신뢰도라고 하는 것까지 구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2번 문제를 볼 때에는 청각장애 학생 특성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가는 영어의 특성이고 나는 영어를 지도하기 위해서 통합학급 체교사와 특수학급 문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 영어의 특성을 한번 보면 생활연령이 지금 6세고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90으로 굉장히 최고도의 수준의 청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세 때 우측귀에 인공아웃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에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자. 우측에는 인공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좌측에는 보청기를 차고 있지 않으니 여전히 90 정도 되는 수준이구나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편측성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를 지금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편측성 난청이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안 좋을 때도 편측성이지만 둘 다 우리가 청력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 한쪽이 더 이렇게 최고도일 경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시면 이런 편측성 난청인 아이에게는 크로스 보청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해서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단위 크로스, 바이 크로스 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 편측성 이라고 했을 때 강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제도 있고 보면 대부분 소리를 바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성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문에서는 그걸 바로 알려주는 단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단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호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호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편측성 난청인 아이들은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를 또 보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영어를 위해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면 도움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영어처럼 인공아우나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들은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귀가 아프다고 할 수가 있대요. 소리가 너무 크면 귀가 아프다고 할 수 있고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청각장애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결국은 무엇이더라? 불쾌역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또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청각장애인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불쾌역치는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역동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역동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은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dB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음의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역동 범위가 지금 좁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역동 범위가 좁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음의 누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음의 누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50 정도에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불쾌역지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서 역동 범위가 좁다. 범위가 좁다. 결국 이거는 음의 누가 현상, 음의 보충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흔히 어음 명료도라고 하는 듣고 이해하는 어음 명료도라고 하는 것에 검사해서 특히 음의 누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어음의 강도를 높여주면 일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소리는 듣지만 100%는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음의 누가 현상, 음의 보충 현상이 나타나는 건 미로성 난청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어음을 주었을 때 오히려 더 잘 강도를 세게 주면 더 잘 듣지 못하는 현상인 음의 말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얘는 호흡 이로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들이 즉 음의 누가 현상, 음의 말림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음 명료도라고 하는 것을 검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배우겠지만 아니면 문제에서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인공아우나 이런 보장구를 했을 때 불쾌역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과 청각장애 아이들의 수준은 똑같은데 역동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음을 우리가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건 어음 명료도 검사, 듣고 이해하는 검사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알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청각장애 유형, 즉 우리가 부위별 청각장애, 미로성 난청 이런 거 쓰라고 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미로성 난청에 관련된 것들도 추측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교실에서 영어를 위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교실에서는 인공아우와 연결할 수 있는 FM 보청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FM 보청기니까 보청기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흔히 보장구인 인공아우와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소음 속에서도 사람의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준다는 것은 소음 속에서도 신호음을 잘 들을 수 있게 우리는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준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렇게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FM 보청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장점 혹은 반향 효과에도 우리가 말 그대로 반향 효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FM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M 보청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은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쓰는 게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런 장점을 말고 조금 더 연결한다면 FM 보청기 했을 때 신호대
자분비라고 하는 것을 높여준다가 가장 많이 기출에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신호대 자분비라고 하는 것은 소음,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는 소음은 낮춰주고 들어야 되는 음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신호대 자분비는 20학년도 유아에서도 정의를 쓰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었고, 이거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주어야만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최근에까지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인공아우를 착용한 영어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객관식 문제를 푼 선생님들은 인공아우나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들의 주의할 점, 유의할 점의 객관식 지문을 많이 봤을 거고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물론 이제 해설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습기 그리고 충격 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객관식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즉 인공아우에 해당하는 보장구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체외부가 있고 체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체외부에는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 다음에 어음처리기 그리고 송신기 혹은 발신기에 해당하는 거 수신기 그리고 정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 때는 각각의 이런 구조들을 선택하고 유의할 점을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결을 할 때에는 체육 시간에는 땀이 빨빨 흘리는 거니까 이러한 마이크로폰에서는 특히 뭐 습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친구들과 체육 활동을 할 때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어음 처리기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충격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송신기는 또 충격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수신기는 습기에 조심해야 된다 등등을 연결해서 정답을 쓰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 하나씩 보시면 자, 반가로 1번 가해 기억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쪽의 청력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편측성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해설지의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해설지에 있는 정답이 아니어도 지문에 답이 있다. 결국 기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소리가 결국 어음이니까 어음을 듣지 못한다.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대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해설지 있는 것까지 다 정답이니까 선생님들은 가장 쉽게 제가 해설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나, 니은에 들어갈 말은 불쾌역치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음 명료도 검사랑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할 때 특히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어음을 측정할 때는 쾌정역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의 디귿이 효과적인 이유라고 했으니까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 반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등등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신호대 자분비를 높여준다, 개선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 혹은 정의까지 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4번은 제한할 수 있는 주의사항 두 가지를 세부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세부 명칭에 해당하는 최외부, 체내부에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시를 했던 것처럼 마이크로폰은 땀이 체육 활동 시간에 습기가 아니면 땀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습기 조심해야 된다. 어음 처리기는 체육 활동 시간에 친구와 부딪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는 어음 처리기 조심하기 위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등등등 연결해서 더 많은 정답으로 선생님들이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3번은 전체적으로 유통 문제여서 저희는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최근에 선생님들, 유특 선생님들은 유아특수교육 2판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을 유아특수교육 2판을 기준으로 한번 쭉 용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4번 문제로 바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 문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번 문제를 보니까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인 거고
발달지체 유아 민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민기는 대집단 활동 시간에 큰 소리로 울어서 수업을 방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소리로 울어서 수업을 방해한다. 그럼 선생님들은 여기서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이 행동을 지원을 할 때도 문제행동의 우선순위가 있었었지. 그 중에서도 1순위는 파괴적 행동. 왜 이게 중요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2순위 방해행동. 거기에 나타나는 방해행동이구나. 방해행동이 왜 중요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조금 더 있고요. 3순위라고 할 때는 경미한 방해행동인데, 이것은 학습에 방해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것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순위에 해당하는 명칭들도 있지만 각각의 이유들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순위로 매겨본다면 방해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능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결국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중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기능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큰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기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아이들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활동을 역시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감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그 외에도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도는 선생님들이 관심 얻기, 아니면은 과제 회피,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감각 회피, 즉 감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회피하기 위한 거 등등등 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기능은 여기에 아무거나 이제 2가지 정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해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방해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기능을 파악하고, 그 기능을 파악해서 조금 더 아이의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구나.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한다면, 기능평가를 통해서도 아이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즉 기능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조작적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 입증하는 것을 기능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지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기능평가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은 기능을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우는 행동 대신에 손을 들게 하는 방법. 이게 보편적으로 유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는 행동 대신에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많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는 대체기술 교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체기술 교수 안에 교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아무거나 쓰셔도 당연히 여기에 정답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흔히 말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대체기술, 교체기술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그냥 바람직한 행동으로 손을 들게 하는 것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왜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응의 효율성도 알아봤을 것이고, 반응의 인식성도 알아봤을 것이고, 반응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의 인식성, 반응의 수용성, 흔히 우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반응의 효율성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확장한다면 노력, 혹은 결과의 질,
혹은 결과의 일관성, 결과의 즉각성, 처벌개연성이라고 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기능에 대한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디귿에 들어가 알맞는 말을 쓰고라고 했으니까 디귿에서는 세 가지 중에 이제 정답 한 가지 쓰시면 되고, 방법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고려 사항의 용어를 반응의 인식성, 반응의 효율성, 반응의 수용성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반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 가지 쓰시오라고 물어본다면 반응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노력이냐, 결과의 질이냐 등등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흔히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으로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반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 가지를 고려할 걸 쓸 거냐라고 하는 게 물어보는 거에 따라 또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유특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제 유특 문제에서니까 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선별에서부터 진단하고 이 아이에게 적격성이 부여가 되고 배치를 받은 아이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형성평가 혹은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들의 단계들은 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위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위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아니면 조기교육, 조기중재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특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 기출에 여러 번 나오니까 유아특수교육에 있는 이 판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선별과 진단에 관련된 파트를 정리를 꼭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를 보시면 유아특수교사인 김교사는 만 4세 발달지체 유아 미나의 말하기 지도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인 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자바라라고 하는 걸 지금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미나가 한 말을 수집을 한 거고 미나의 유아의 한 말을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자, 그렇다면 미나 거기서 뭐하니? 이거 보고 있어. 어머, 나비구나. 나비 왔어. 노란 나비. 나비가 진짜 예쁜데? 예뻐. 나비 좋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문제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다 공부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이건 이제 자바라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자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는 결국 미나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번호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문장 번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번호인 미나의 말을 다 분석하는 건 아니고 바라를 확실하게 어떤 건 바라가 맞고 그렇지 않은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 보고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 얘기하는 거 우리가 최초 바라만 분석하기로 되어 있었었지. 그래서 바라 구분 원칙의 최초 바라만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고, 나비 왔어. 노란 나비. 혹은 여기서 보면 좋아. 어와 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간투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간투사는 또 발화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도별 문제에서 중등 문제를 보면 발화 구분 원칙에서 적절하지 못한 거 이렇게 이유를 쓰는 게 있었었어요. 결국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발화 구분 원칙과 관련해서 발화를 구분할 때 관련된 거 쓰라고 한다면 최초 발화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와 음은 간투사를 사용하는 것은 발화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런 것도 확장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러한 미나에게
언어 지도를 지금 했습니다. 문장의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전보식 문장을 쓰잖아요. 즉 사용 조사가 없습니다. 명사랑 동사만 이루어지는 걸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리을을 정확히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아이는 만 4세거든요. 근데 만 4세는 리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결국 리을은 5세, 6세가 돼야 리을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다양한 연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양한 연결 어미는 문장이 여러 개를 쓰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 개 쓴다는 건 결국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미나 수준에서는 너프 굉장히 상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습득을 위해 새로운 낱말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에 해당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 4세인 아이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방향과 연결을 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찾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번하고 3번은 만 4세와는 적당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걸 2번, 3번 골라주시고 발달 연령 아니면 언어 발달 라인, 즉 나이 만 4세와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과 연결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지문을 파악을 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또 이제 보시면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미나간 말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언어평가는 자바라 분석 혹은 자바라 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들은 자바라 분석, 자바라 평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공식적인 진단 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공식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뚝 선생님들은 교육진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교육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지? 이 아이에게 언어를 지도할 때 형식적인 프레스만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럼 이런 자바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점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객관식 지문에서 나왔던 장점이 있기도 하지요. 결국 교육 목표를 통해서 아이의 진보 정도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바라 분석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한 교육 진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교육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설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평가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진단이라는 용어와 장점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바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분석할 수 있을까?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의미 유형, 의미 관계, 그 다음에 어휘 다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문론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평균 발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평균 발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이 아이의 형태소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낱말은 어느 정도인지 어절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각각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화형론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의 기능, 의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지문을 살펴보니 평균 발화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네. 결국은 구문론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구문론과 관련돼서 어절, 낱말 또 하나는 형태소라고 하는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서는 미나의 평균 발화 길이를 낱말 단위인 걸로 지금 산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평균 발화 길이 낱말 단위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건 발화고 어떤 건 아닌지 발화 구분 원칙을 암기하고 있고 그 암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아까 생략돼야 되는 부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살펴보면 이거 보고 있어 3개, 나비 왔어 2개, 노랑나비 2개, 예뻐 하나, 그리고 나비 좋아 2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형태소는 아니지만 평균 낱말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낱말 길이에 해당하는 문장 번호는 아까 우리가 몇 개 있었다고 했지. 아동의 발화번호 5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2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낱말로 볼 때 어떤 것은 이거 전체를 하나의 낱말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의 거라고 하는 게 조사다. 조사이기 때문에 이하고 거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는 분들도 약간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4개로 본다면 11개로 해서 2.2 뭐 이렇게 나올 건데요. 2로 쓰셔도 되고 2.2로 쓰셔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유튜브 문제를 볼 때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낱말을 제가 계산을 해서 2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 3번 하시고 만 4세에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때문 이유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저희가 상황 이야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상황 이야기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호와 영미는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 쌓기를 하는 중이다. 영미는 다양한 색의 블록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반면에 수호는 빨강색을 너무 좋아해서 빨간색 블록말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려고 하였다. 영미가 다른 색의 블록을 쌓으려고 하면 수호는 옆에서 블록을 쌓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결국 블록집은 수호가 좋아하는 빨강색 블록으로만 만들어져 있다. 기분이 지금 상한 영호는 수호에게 이제 너랑 안 놀아 라고 해서 다른 친구에게 갔지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 교사는 수호를 위해 그레이의 이론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장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상황 이야기, 사회적 이야기, 뭐 정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사회적 이야기, 상황 이야기는 대부분 시험 문제를 본다면 문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제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친구와 블록 쌓기를 놀이를 해요라고 하는 건 한다. 누구나 봐더라도 객관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런 친구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는 친구들과 블록 쌓기를 한다. 설명문, 진술문, 기술문과 관련된 거구나. 친구들은 블록 쌓기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대요. 이렇게 좋아하고 라고 하는 건 관점의 문제인 거잖아요. 관점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점문, 조망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나와 영미는 블록으로 집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건 설명문, 진술문.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지만 영미는 여러 색을 좋아해요. 관점문. 멋있어요. 관점문. 더 재밌어요. 관점문. 나도 좋아해요. 관점문. 나는 친구들과 여러 색으로 블록 쌓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구들과 한 가지 색으로 빨간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사가 원하는 지시문, 즉 기대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각각의 문장의 유형들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선생님들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박명희 교수님 강론에 근거하면 이것을 크게 설명문과 코칭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설명문 안에는 말 그대로 설명문이 있고요. 관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보면 청작 코칭문이 지시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작 코칭문이 지시문이면 그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그 코칭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협조문의 형태가 코칭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코칭문 등등이 있는데 통제문과 관련된 것들 물론 여기 지문에는 다 있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굳이 이 박명희 교수님 책을 본다면 다 설명문인데 여기 나오는 지시문만 우리가 코칭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 코칭문 중에서는 청작 코칭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 그거에 대한 정의들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각각의 정의들이 책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문장 유형에 정의를 쓰시오, 기능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강사 선생님마다 아마 답들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김 교사는 다양한 놀이 상황에서 수호가 실수를 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중재법을 적용하였다. 이 중재법은 수호가 잘못된 상황을 돌이켜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아이가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도해를 지도하는 단계들도 나오는 거 혹시 이제 보셨죠? 물론 이제 해설지에도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년도에 나왔던 이 UR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용어가 20학년도 초등에서는 사회적 도해의 단계와 연결해서 문제 해결책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쓰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특히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정의라든지 단계 아니면 그에 대한 장점들도 확실하게 좀 더 공부를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건 상황 이야기, 사회적 이야기 쓰시면 되고, 김 교사가 기억을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호의 변화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강론은 우리가 자폐, 지금처럼 박명희 교수님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신영기 교수님 강론에 있는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된 책을 봤었거든요. 그 책에 근거해서 본다면 결국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시키는 것을 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요. 아마 제 해설지를 보시면 수호의 상황과 관련된 것들 예시를 이제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관련된 내용이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상황 이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을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라는 것들의 상황도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쓰셔도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분 이상한 영미의 마음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같은 문장의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이제 썼어도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장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했을 땐 다 정의까지 물어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보시고, 학생의 기대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문장으로 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을 우리가 기대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문장만 답은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마다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론에 맞는 정의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다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디귿의 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확장해서 보실 분들은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정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단계, 장점들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봤으니까. 하나는 상황 이야기,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걸로 지도하는 방법을 살펴봤지만, 강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이야기라든지 사회적 도해는 인지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인지적인 접근에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파워카드라고 하는 것과 연쇄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지문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흔히 말하는 너무 좋아하는 빨간색 블록, 즉 아이가 선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문을 즉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한 관심 영역을 파악을 하고, 이 특별한 관심 영역을 파악을 한 것을 아이에게 시각적인 지원을 해주는 파워카드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 아이에게 연재 만화로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보면 사회적 상황 이야기 파워카드가 나올 때도 있고, 상황 이야기 연재 만화가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앞으로 뭐 그런다면 파워카드만 나오진 않고 파워카드와 뭐 아니면 사회적 도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짝기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실제 자폐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영역보다는 좀 적은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좀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지금 다 풀어드린 것 같고요.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교사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의 문제인데 살펴보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림책을 엄마가 가지고 와서 영지야 우리 엄마랑 책 보자. 어머니를 보지 않고 계속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 어머니 그림책을 펴며 동물원이네. 사자랑 호랑이도 있네.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삐 빠 이렇게 했네요. 빠 그래 그건 큰 빵빵이야. 영지야 빵빵 해볼까? 빵빵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보면 어머니는 의사소통 참여자래요. 그럼 의사소통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 상대자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아 대화 상대자 우리가 흔히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이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반응해주는 대화 상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었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상기시켜 보면 이런 반응적 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요소로 볼 때는 공동 관심, 뭐 차례 지켜주기도 있고 대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차례 지키기, 기다려주기, 혹은 뭐 아동의 언어에 대해서 행동을 반영하기, 주도도 따라주기, 뭐 확장시켜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대자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있대요. 아 결국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엄마가 장난감을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동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동관심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의 이제 관점이에요. 아 공동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서로 관심을 아니면 같이 사물을 쳐다봐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공동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형도 최근에는 두 가지로 보고 있지. 공동관심 시작하기, 공동관심 반응하기. 시작하기는 네 가지가 있고 두 가지 하위 유형도 선생님들은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최교사는 니은 행동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대요. 아 결국 니은을 보니까 빠라고 했을 때 빠 한 번 해주고 그래 그건 큰 빵빵이야 라고 해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관계를 볼 때 저는 반응적 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지금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교사는 대화 상대자인 거고 대화 상대자인 어머니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왜 그러냐? 아 결국 선생님들이 반응적 대화 전략의 근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례도 지켜주고요. 기다려주고 반응해주고 그 다음 뭐 아동의 활동도 확장시켜주고 행동도 반영해주고 주도 따라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정답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최교사 판단 근거를 두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거까지 저는 지금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해설지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저는 근거까지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영지가 빠 했을 때 엄마가 빠 그래 그건 빵빵이야 라고 차례를 주고받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차례 주고받았다, 의사소통에 반응해줬다, 목표 수준에서 이야기해줬다, 행동을 반영해줬다, 주도에 따라줬다 이러한 내용들만 삽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김 교사는 디귿과 관련해서 어머니에게 영지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관련해서 쓰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지연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환경중심 언어중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영지의 의사소통 욕구를 혹은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래요. 영지가 원하는 것을 약간 부족하게 해주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불충분한 자료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눈에 보이지만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손에 닿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로 보니까 여기는 결국 환경의 구조와 환경 조성,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으로 정답을 쓰면 되는데 전반적인 거예요. 8번 문제는 결국 전반적인 건 환경 중심 언어 중재,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서 다 언급된 내용들이구나. 즉 환경 중심 언어 중재,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차이점을 본다면 결국 반응적 상호작용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러한 이제 반응적 대화 전략에 해당하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추가, 강조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인 거고, 결국 큰 틀에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여기는 환경조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봤던 공동관심 혹은 반응적 대화 전략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환경교수 기법은 시간지연, 우연교수, 모델기법, 요구 모델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는 유아특수 특학 내용만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내용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